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취직한 직장. 그런데 평균 49살이면 그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을 공부하고 진짜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49살이면 그만둬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의대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가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라는 점인데요. 이 수치가 심지어 통계청의 공식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5년 조금 넘게 일을 하고요. 49.4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49.4세에 그만두는 이런 경제 구조에서는 누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에 나설 것인가? 그야말로 자기 앞길도 가늠하기 어려운데 아이를 낳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평균 퇴직 연령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최근에 정년 연장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2016년 1월부터 좀 대규모 직장, 공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소기업까지 이게 다 확산이 됐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정년이 얼마나 연장되느냐? 고작 0.3세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사실 정년 연장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큰 직장, 이마트 같은데 전사적 희망 퇴직 이렇게 받았고요. 더군다나 한전 같은 곳 정말 최고의 공기업 중에 하나로 꼽혔잖아요. 근데 입사 4년 차부터 희망 퇴직을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다녔던 KBS도 바로 올해죠. 1년 이상 근속자 희망 퇴직을 받는다. 저도 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정년을 연장해도 이건 다 그림의 떡인 거죠.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49세 퇴직 연령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큰일인 게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보세요. 진짜 빠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지금 49세에 퇴직을 하면 그 뒤에 35년은 진짜 뭐 먹고 사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40대와 50대한테 앞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결코 행복한 얘기가 아니라 일종의 공포로 다가오는 측면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퇴직은 49살에 하는데 최근 들어서 평균 신입사원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98년만 해도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은 25.1세였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이제는 31세까지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건 뭐냐? 막 졸업했는데 경력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경력 같은 신입사원. 아니 이렇게 기업들이 요구를 해대니 도대체 취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니 당연히 경력이 생길 리가 없고 그래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현재 청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작 18년 일하는 그런 나라에서 은퇴 자산이 준비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에 필요한 자산을 80% 이상 확보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고작 13.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87%가 노후 자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거죠. 특히 노후 자산 준비가 절반이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거의 48%에 이를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의 노후 자산 준비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원인이 또 어디에 있느냐? 부동산에 있습니다. 자, 순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017년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OECD 자료를 보면 미국이 34.8%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꽤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의 부동산 자산 비중도 43%에 불과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 58%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무려 75%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4분의 3을 부동산에 몰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이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심화됐습니다. 2023년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의 순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무려 8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 증시 때문입니다. 왜냐? 제가 이미 지식 한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증시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에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 정부가 증시에 비해서 부동산에 훨씬 더 유리한 정책을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책을 따라서 부동산에 몰빵하는 투자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유럽이라 하더라도 스웨덴 사람들만 유독 부동산에 몰빵 투자를 했거든요. 이게 문화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가 어디로 투자를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양책 아니면 대출을 누구한테 더 관대하게 해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산을 쏠리게 만드는 거 전부 다 정부가 마음대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정책이 부동산으로 쏠리도록 유도를 해놓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부동산을 놓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순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을 제가 연령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39세 이하 같은 경우는 76%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나라에서는요 40대에 피크를 치고 이게 점점 낮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순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50대에도 견고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50대가 되면 살짝 줄어드는 건 50대에 퇴직을 한 사람 중에 부동산을 정리한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있기 때문에 2%포인트 살짝 낮아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동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자산은 50대에서 60대로 접어들 때 다 써버리죠. 그러니까 남은 게 부동산밖에 없게 되는 거. 그게 바로 60세 이상의 순자산 중에 부동산이 무려 92.4%나 차지하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이 바로 우리나라 노후 빈곤의 비밀인데요. 연령대별 순자산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 빈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연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산도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0대가 물론 자산이 가장 많습니다. 5.3억 원인데 60세 이상이 4.8억 원으로 40대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30대나 20대보다는 진짜 훨씬 많아요. 이렇게 자산이 많은데 이건 뭐죠?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이걸 보면 OECD 평균의 무려 3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은 정말 너무너무 높죠. 왜 그러냐? 이 노인 빈곤율은요 오직 소득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에 중위 가구 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 이게 바로 노인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올인한 그런 나라에서는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과대평가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물론 어려우신 노인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자산이 많은 분들도 당장의 소득이 많지 않으면 노인 빈곤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부동산 몰빵을 유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노인분들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런 자산 운용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노인 빈곤율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겠지만 자산이 많은데도 소득으로 연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부동산에 완전히 몰빵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돼 왔기 때문에 부동산만 흔들리면 자산이 증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연령대별 순자산 감소폭을 보면 정말 참담하게 감소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소득도 아니고 자산이 갑자기 9.4%가 줄었다. 진짜 엄청난 충격이건죠. 40대와 50대도 7%나 자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49세에 평균 퇴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을 앞둔 40대가 자산이 갑자기 7%가 날아가고 50대는 퇴직을 한 다음인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7%가 날아갔다. 애초에 이렇게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잘 보세요. 증시에 대해서 무슨 부양책 쓴다든가 아니면 뭐 증시 대출 해준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진짜 온갖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 해주지, 뭐 돈도 안 갚아도 된다고 여러 가지 유예제도 주지, 이렇게 부동산에 돈 넣으라고 정부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도를 해왔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 몰빵했던 4050 세대는 그야말로 위기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이제 지금 갓 50이 된 사람들, 이때부터 결혼이 늦어졌죠. 그래서 자녀가 상대적으로 전 세대보다 훨씬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부모 부양 부담까지 지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평균 49세에 퇴직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50대가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지금의 50대보다 더 걱정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50대 분들도 어렵겠지만 같은 50대로서 저도 50대니까요. 그런데 제가 3040 세대를 볼 때 훨씬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3040 세대는 아예 50대에 비해서 그 기회의 문이 훨씬 더 닫힌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하고 똑같이 49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50대를 보낼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자, 이런 위기의 50대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니, 49세에 평균 퇴직을 하니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더군다나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몰빵해놨습니다. 돈을 버는 대로 족족 부동산으로 환전을 해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진짜 크고요. 이게 정치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체 순자산의 거의 90% 가까이를 부동산으로 이미 환전을 해놓은 상태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거나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물리는 정책을 내놓으면 표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자꾸만 버리게 만들고 부동산에 더욱더 집착하도록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 시장의 이 역동성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강한 주식시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창업을 해서 얼마든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고 심지어 엑시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청년 창업자들이 끝없이 창업을 하고 경제가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부동산으로 환전해 놓으면 그 경제는 그때부터 죽은 경제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동산에 집착하도록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활력을 좀먹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집값이 치솟으니까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저출산이 가속화되다가 아랍계 이민자들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갑자기 출산율이 좀 뛰었어요. 근데 가끔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 만들 때, 야, 스웨덴 봐라, 저렇게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랍계 이민자들이 왕창 이주해 와서 아이를 많이 낳은 거예요. 정작 스웨덴 사람들은 이 치솟은 집값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조금 있으면 스웨덴이 아랍계 국가로 바뀝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집값에 몰빵하도록 정책을 계속 쓰게 되면, 그리고 주식시장은 버리는 정책을 쓰면 저출산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 드디어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구도 많고 소득도 자꾸만 늘어났던 4050 세대가 소비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왔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전 재산을 다 몰아넣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원리금을 갚느라고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내수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흔들리는 거죠. 여기다가 2030 세대는 인구도 적고 4050 세대가 누렸던 젊은 시절의 임금 상승, 이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를 할 주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꼭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점점 더 몰락하고 쪼그라들 겁니다. 출산율은 더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내수시장이 쪼그라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속도는 둔화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년 연장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진정한 대안이 아닙니다.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거, 그건 진짜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일부 특수 직장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정년 연장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 이미 증명이 됐죠. 2016년, 17년에 정년 연장이 됐지만 이건 정년 연장이 있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정도 수준, 즉 49.4세에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은 진짜
특수한 이익 집단의 주장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짜 대안이 필요한데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관련 취재를 해봤습니다. 제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자, 유럽의 취업 연령을 보면 15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은 이미 정규직에 취직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같이 그려진 이 빗금은 현재 교육을 받으면서 취업 상태가 된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유럽은 정말 재밌는 게 자기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월급을 줍니다. 근데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직업 훈련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 기업에서 다 지원해주고 월급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빗금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15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점점 더 확대되죠. 20세에서 24세가 되면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여기다가 25세에서 29세가 되면 그 확대폭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기업들은 막 이렇게 4, 50년을 고용해주면 기업들의 손해가 아니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4, 50년 일하니까 우리나라보다 평균 임금이 낮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경련에서 가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임금이 뭐 독일보다 훨씬 많다든가 뭐 일본보다 훨씬 많다든가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고용 기간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깁니다. 우리나라처럼 겨우 18년 일하는 게 아니라 막 40년, 50년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조금 더 낮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기업들은 대신 비용을 줄여서 이 근로자들을 좀 더 오랫동안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유럽식 방법에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5세, 19세 사이에 다 취업을 하다 보니까 고도의 테크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에는 사실상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유럽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루트를 정한다면 여기에 스템 인재를 육성하는 루트를 동시에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저도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또 다른 루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식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이직을 하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문화도 다르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문화도 다릅니다. 아마도 이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미국식으로 가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교육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스탠포드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스탠포드가 딴 건 몰라도 진짜 학교가 너무 멋있어요. 진짜 학교 너무 가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멋있습니다. 근데 이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다 자유 전공 확보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게 스탠포드의 힘이죠. 만약에 AI가 필요하다 그러면 AI로 인재를 얼마든지 공급하고 새로운 분야가 각광을 받는다면 거기로 다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최근에 자유전공 학부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자유전공 학부로 학생들을 뽑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대학 내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몰리는 만큼, 예를 들어서 AI로 잔뜩 몰렸단 말이죠. 그러면 AI에 있는 교수진이 최신의 트렌드를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수진을 빠르게 확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유전공 학부 늘리는 건 제가 보기엔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과연 스탠포드처럼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얼마든지 외부의 인재들을 초빙해서 대학 교수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탠포드 문화를 직접 목격했지만 여기에 자유로움은 결코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이게 학생들을 자유전공으로 뽑았다고 스탠포드를 따라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문화 자체를 갖고 오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국식 노동시장으로 가는 어떤 첫 단추거든요.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직 시스템까지 국가가 정말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이렇게 미국식 노동시장을 대한민국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식으로 한꺼번에 가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실직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완충지대로 이 실직을 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취재를 가봤더니 그런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직에 대한 공포, 이게 우리나라가 느끼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이미 49세가 돼서 평균적으로 퇴직을 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사실은
핀란드 헬싱키대 경제학과 교수님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이 화제가 됐던 2015년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핀란드 헬싱키대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역시 그렇군요. 우리 핀란드도 지금 정년 연장 때문에 매일 시위가 일어나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가 보네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근로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핀란드 교수님이 진짜 깜짝 놀라면서 네?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년을 줄여달라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갈라파고스예요. 진짜 우리나라만 독특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해외 취재 가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정을 들으면 항상 진짜 많이 놀랍니다. 우와 한국 그래요? 이러고 놀랐는데 헬싱키대 교수님도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그다음부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국 노동시장을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핀란드 교수마저 놀라게 만든 한국의 노동시장 49세에 퇴직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려 71%가 재취업을 선호합니다. 퇴직하면 무조건 놀겠다는 유럽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노동시장 환경이 있죠. 여기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한 것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한 다음에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다시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다는 건 대한민국 경제에서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만큼 퇴직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나라 바로 일본을 제가 취재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 가서 뭘 취재했느냐? 시르바 진자이 센터 실버 인재센터라는 곳을 취재 갔었거든요. 근데 아주 여기서 재밌는 일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장년 인재센터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교육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일본에서 관광업이 뜨고 있죠. 근데 관광을 어떤 데 가죠? 일본의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곳 이런 곳들을 가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게 뭐냐? 일본의 전통 가옥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상점들도 늘어나고 다시 복원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전통 창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서 이게 잘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버 인재센터에서 은퇴 세대들을 모아서 바로 이 전통 창호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취재해서 KBS 뉴스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장년 인재센터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청년들이 가기에는 좀 곤란한 분야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생길 겁니다. 이런 틈새 시장을 찾아내고 이렇게 은퇴 세대들을 여기에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공급해준다면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도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노후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장년 인재센터의 기능을 일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루트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루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계속해서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도록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본인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워낙 정치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 이거 진짜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자꾸 뭔가 제도가 나왔다 하면 뭔가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자꾸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부동산에 돈을 몰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한테 값싸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이 진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 정부가 보통은 그런 정책을 쓰느냐?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봐 그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청년들 돕는 정책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렇게 돈까지 빌려줘서 집을 사도록 해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 부동산 지원 정책 이거 전부 다 사기극입니다. 전세자금 지원 대출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집주인을 위한 정책이죠. 만약에 세입자들이 돈이 없다. 당연히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온갖 방법으로 전세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극장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극장 효과가 뭔지 아세요? 자, 극장에 모두가 다 같이 앉아서 보고 있는데 맨 앞 사람이 쫙 일어섭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뒤에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서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도 일어나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극장 효과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전세 자금을 계속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이게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일어나고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정부에서 모르느냐? 다 알죠. 왜? 저하고 똑같은 경제학을 배웠으니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알면서 이런 정책을 쓴다는 건 결국은 정치권이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정책을 써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정책이 나쁜 게 나오면 그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그런 악순환까지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이 결국은 금융화돼야 돈이 돌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만 벌면 전부 다 금괴를 사나요? 골드바를 사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제는 살아날까요? 망할까요? 그렇게 된 경제는 다 망해요. 인도가 왜 성장을 못하는 줄 아세요? 인도가 한때는 중국보다 더 잘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왜 이렇게 뒤늦게야 인도가 성장을 시작했느냐? 가장 큰 이유가 인도 사람들은 돈을 벌면 이걸 현금으로 베개 밑에 놔두던가 아니면 금괴 형태로 침대 밑에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돈이 퇴장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돈의 금융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보다 뒤늦게 경제 성장을 시작한 겁니다. 이걸 깬 게 모디 총리입니다. 모디 총리가 이 돈이 침대 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쓰면서 인도가 다시 뛰기 시작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돈을 전부 다 금으로 바꿔놨던 인도처럼 돈을 벌면 족족 부동산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 국민의 순자산의 86%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됐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상이 아닙니다. 부동산과의 악연을 끊어야 되는데요. 부동산에만 몰빵하게 만든 거 첫 단추를 잘 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한 3, 40년 전부터 정치권이 나서서 계속 부동산에 돈이 몰리도록 했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게 아플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을 끊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껴안고 결국 침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이 2, 3년 정도의 기간,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돈이 부동산이 몰리도록 정책을 쓸 게 아니라 이제 그 돈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전한 곳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다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